프린트 한번 보고요. 작년도 시험 문제인데 너무 쉽죠. 이렇게 딱 보면은 막 답이 막 팍팍 보이지 않으세요? 야, 진짜 이런 문제는 100점 맞아야 돼, 우리가. 1번. 민법상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보시면 관습법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법은 이런 말씀드렸죠. 재판에 있어서 판사는 법에 대해서는 다 알고 법이 아닌 나머지 것은 모른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합니다. 따라서 관습법도 법이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재판을 하므로 주장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서 관습법은 당사자가 그 존재를 주장 증명하여야만 법원 이를 적용할 수 있다. X. 다음 뭐죠? 2번이죠. 이런 거는 뭐 누워서 풀어도 맞히죠. 그죠? 2번. 다음 중 재판상 행사하여야만 효과가 발생하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죠? 채권자 취소권. 다시 말하면 사해 행위를 이유로 한 취소만은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된다. 이건 따로 기억해야 될 거고. 3번. 신어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경계를 넘었다는 이유로 건물을 철거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 주관적으로 연맥이려는 가해 의사가 있고 지나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권리 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주의하실 것은 그렇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뭐 되는 건 아니에요. 박탈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뭐 차임이나 지료는 달라고 보호할 수 있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5번 보시면 토지 이용권이 없는 건물에 대한 토지 소유자의 철거 청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더라도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5번이죠.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은 물론 불법 행위뿐만 아니라 계약에서도 문제가 되고 특히 이 신의 직상 보호문은 기억나세요? 임대차 계약을 하면 원칙적으로 보호 의무가 없지만 숙박 계약과 같은 단기 임대차에는 신의 직상 뭐가 있어요? 보호 의무가 있다. 단기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죠? 따라서 계약 관계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X죠. 2번 소멸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뭐죠? 그 주장할 수가 없는 거니까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고. 그 다음에 3번 사정 변경. 나 마음 바뀌었어. 이거 의미 있어요? 그죠? 의미 없죠. 그죠? 나 있잖아. 어제는 꼭 사고 싶었는데 지금은 나 마음 바뀌었거든. 나 사정 바뀌었으니까 계약 없던 걸 하면 안 될까? 이런 거는 허용되지 않겠죠. 따라서 3번 사정 변경 원칙에서 말하는 사정에는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 사정 외에 계약 당사자의 주관적 사정, 마음 바뀌었다 이런 것도 포함된다. X가 되는 거죠. 4번 권리 남용이 해당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관적으로 연맥이려는 의사가 필요하죠. 그죠? 따라서 상계권 행사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충기겠죠. 그죠? 충족되어야 한다.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상계권 행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상계권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음에도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주관적 요건이 오타가 있는데 그죠? 이거 원래 주관적 요건 필요하죠. 그죠? 이 4번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죠? 틀린 질문이어야 되는데. 자, 4번 문제입니다.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추정과 간주를 설명드리면서 비교해 드린 게 있죠. 실종 선고는 사망한 것을 어떻게 해요? 간주가 되기 때문에 반증만으로는 그 효과가 번복되지는 않고 인정 사망은 사망한 것으로 뭐가 돼요? 추정된다. 그죠? 따라서 4번 보시면 인정 사망이란 사망의 확정이 없으나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에 관공서에 보고하여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하여 사망한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다. 의제가 뭐예요? 간주죠. 간주하는 제도다. X죠. 이런 거 왜 틀리는 거죠? 마음이 급해서. 마음이 막 급하니까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1차 시험을 보게 되면 민법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단거리 이제 100m 달리기 시작하면 되죠. 처음에 그냥 막 초스피드를 막 풀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거 먼저 틀리게 되는 거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죠? 5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청구권자에 누구도 포함되죠? 지방자치단체장도 포함된다. 중요하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2번 특정 후견이 개시된 경우 특정 후견인은 피특정 후견이 단독으로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뭐죠? 맞는 지문인데 그러면 없습니다. 이게 좀 말이 좀 애매하고. 3번 피성년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죠. 따라서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은 일용품을 구입한 경우 성년 후견인은 그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4번 미성년자가 친권자로부터 허락받아 행하는 특정 영업과 관련해서는 그러면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완전한 행위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 친권자에게 법정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죠. 답은 5번이죠. 자, 미성년자가 단독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익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뭐죠? 단독을 할 수 있죠. 이익만이에요. 따라서 5번처럼 유리한 매매 계약은 이익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죠. 매매 계약은 뭣도 줘야 돼요? 돈도 줘야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단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취소가 가능하고요. 따라서 5번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6번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법원의 허가 없이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거 뭐죠?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죠. 물론 처분 행위는 할 수 없어요. 답은 뭐죠? 1번.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건요. 이용 행위도 계량 행위도 보존 행위도 아닌 일종의 뭐예요? 처분 행위고요. 따라서 할 수가 없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뭐 특별한 거 없죠. 그죠? 7번입니다. 민법상 재단법인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단법인은 영리법인이 아니다. 재단법인은 반드시 뭐죠? 비영리법인이죠. 맞네요.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설립자의 재산 출연 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맞죠? 문제는 3번인데 자 이런 문제죠.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사람이 유언으로 재단법인 설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최소한 뭐는 정해줘야 돼요? 목적은 정해줘야죠. 그죠? 목적은. 다시 말하면 뭐 사무소 소재지, 이사 임면에 관한 사항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목적은 정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목적을 정해주지 않았다면 재단법인이 설립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재단법인의 목적을 정하지 아니했다면 설립될 수가 없고요. 따라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에 청구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는 지문은 뭐죠? X죠. 4번. 자, 유언으로 특정 부동산을 출연했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갖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니까.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부동산이 재단법인에 기속되기 위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필요하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비영리 저당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법이냐면 노숙자에게 뭐죠?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뭐예요? 비영리 법인이다.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바자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영리 활동도 일정한 경우에는 가능하기 때문에 5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 답은 뭐죠? 3번이죠. 8번 법인의 이사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런 것들은 좀 잘 틀리시는데 일단 답부터 뭐냐면 쉬워요. 자 5번
법인이 청산법인이 되면 청산인이 누가 돼요? 이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사가 명함박갑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5번. 파산 이해 사유로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이사가 청산이 된다. 맞는 질문인 거죠. 답은 뭐죠? 5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질문 볼까요? 1번. 이사가 여럿이에요. 각자 대표가 원칙이죠. 그죠? 따라서 각자가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기 때문에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이사 가반수로서 대표행위를 한다. X죠. 가반수로는 뭐예요? 내부적 사무집행을 결정할 때 뭐죠? 과반수로 하는 거죠. 2번.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제한할 수 있고요. 또 정관에 기재가 됐더라도 등기를 해야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데 이때 제3자는 악의 제3자에서 포함하죠. 따라서 등기하지 않으면 악의 제3자에게도 뭐 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가 없으므로 2번.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다면 법인은 대표권 제한으로서 그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법인과 이사가 이익이 상반돼요. 그럼 뭘 선임해요? 특별대리인 선임하고. 이사의 결혼이 있어요. 그럼 뭘 선임해요? 임시이사를 선임하는 거니까. 법인과 이사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의 경우에 법원은 이해관계는 검사에 청구해요. 임시이사를 선임한다. X. 임시이사가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특별대리인이 들어가야 되겠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여기까지는 다 맞을 수 있겠죠, 그죠? 뭐 우리는 이제는 뭐 아마 민법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대전에 아마 조사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 너무 이거 문제 있다, 그죠? 문제 유출된 거 아니냐, 그죠? 9번. 민법상 법인의 불법 행위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법인의 불법 행위 성립하면 법인이 책임을 지고요. 법인이 책임을 지면 대표에게도 뭐 할 수 있어요? 구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법인이 책임지는 이유는 대표 행위가 이코로 법인 자신의 행위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용자여서 사장이어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2번.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해 불법 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 책임에 관한 민법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죠. 3번. 대표기관의 불법 행위가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을 보이는 경우에 우리 민법은요 항상 실질적으로 따져요. 우리 민법은 형식적으로 따진다. 이런 무조건 다 뭐예요? X예요. 그럼 여기서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말은 실질적으로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되려면 첫째, 대표기관의 행위고 둘째, 그 행위와 직무와 관련되어야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외형상으로만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말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실제 직무 관련성에 대한 피해자의 악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은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물론 과실 생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법인의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들이 연대해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그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민법 규정으로 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많이 했죠. 법인이 권리 능력이 소멸되는 시점은 실질적으로 청산 사무를 뭐요? 완료한 때다. 청산 등기한 때도 아니고요. 해산 등기한 때도 아니다. 기억나시죠? 따라서 3번. 청산 종결 등기가 격려되었다면 청산 사무가 완전히 종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인은 소멸한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죠. 11번은 오늘 좀 이따 풀어볼게요. 뛰어넘습니다. 12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종물하면 뭐가 떠올라야죠? 자동차 타이어. 그래서 자동차가 팔리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어떻게 해요? 원칙이지만
자동차만 팔 수도 있죠. 타이어만 팔 수도 있죠. 뭐로요? 특약으로. 따라서 1번. 주문을 처분할 때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는 없다. 맞는 지문이겠죠. 제외할 수는 없다. X죠. 그죠? 제외할 수 있는 거죠. 그죠? 2번. 자, 예를 들어서 매립형 내비게이션이야. 보통 우리가 차 사오면 그 안에 매립되어 있는 내비게이션 있죠. 종물인가요? 그건 부합물이죠. 왜냐하면 분리할 수가 없어. 분리하면 뭐죠? 다 망가지잖아요. 그건 뭐 부합물인 거예요. 그럼 만약에 개인적으로 사다가 붙여놓은 내비게이션은 종물인가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제가 돈 주고 사다가 붙인 내비게이션은 차 팔면 그건 안 가죠. 그죠? 다시 말하면 차를 판 거지 언제 내가 당신한테 내비게이션 팔아서 내비게이션 띄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보시면 2번. 물건이 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상령에 공여되고 있더라도 매일 차 탈 때마다 쓴다 하더라도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다면 그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맞는 지문이고 개인적으로 다른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되실 거예요.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와 자기 소유에 따른 운영을 부합한 때는 그 부합물은 종물이다. 부합물은 부합물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종물이 되려면 최소한 뭐는 안 돼도 부합되지는 않아야 되겠죠. 4번. 주물과 종물에 관한 민법 규정 권리 상호의 관계에 유초 적용되지 않는 게 아니라 적용이 되고요. 5번. 본체의 소유자가 본체 바로 옆에 축조한 날개 가재 도구를 보관하기 위한 장소수는 창고도 물론 뭐죠? 종물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종물이 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13번입니다. 과실. 과실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불로소득. 그죠? 그래서 항상 문제되는 게 뭐였죠? 기억. 물건의 사용대가 차임. 지로는 뭐죠? 법정 과실이죠. 일부 기억은 뭐죠? 맞네요. 니은번. 국립공원 입장료는 뭐가 아니라고요? 불로소득 과실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토지의 사용대가로서 민법상 과실에 해당한다. X죠. 프린트 가져오십시오. 프린트. 예. 디귿번.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 분리하는 때 예를 들어서 사과면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딸 때 수취할 권리자에 속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요. 1번. 법정 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네요. 14번. 단독행위로 될 수가 없는 것은 단독행위가 뭔가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2번. 추인 일방적으로 합니다. 상계 주는 돈과 받는 돈은 까는 것도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채무 면제 돈 갚지 마라. 이것도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계약 해제 채무 불이행으로 하는 해제도 뭐예요?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1번 채무 인수는 아니죠. 야, 네 채무 내 채무 네가 가질래? 일방적으로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만약에 일방적으로 채무를 인수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해피해요. 그죠? 빚을 아무리 다지더라도 누구한테요? 제 와이프한테 네가 다 가져 그러면 땡이라면. 그죠? 다시 말하면 채무 인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지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독행위가 아니고요. 따라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가지고 15번입니다.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어요. 4페이지 15번. 불공정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객관적 요건이 입증되더라도 주관적 요건이 추정되지 않으므로 모든 요건을 누가 입증해야 돼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고요. 2번.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는 주관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뭐 지네 동네 선산 이런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판단한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맞는 질문이고요. 3번은 뭐 그 일반적인 거죠. 어업권의 소멸로 인한 손실보상금의 분배에 관한 어청계총회의 결의
물론 이것도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모두 고려했다면 현저하게 불공정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겠죠. 4번 적용 안 되는 게 있죠. 경매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와 같은 무상기부행위 적용되지 않으므로 아무런 대가 관계 없이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일방적인 급부라는 법률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될 수 없다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답은 5번이죠. 왜냐하면 불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죠. 기억나시나요?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런 건 없어요. 그죠? 따라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죠? 16번입니다. 1번은 이게 2015년도 판례인데 이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는데 변호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성공 보수를 받는 것이 반사회적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변호사가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받는 건 가능해요. 근데 형사소송에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하는 건 뭐예요? 반사회적이다. 이렇게 판시했고요. 2015년도입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이죠. 왜 이렇게 판시했냐면 이런 거잖아요. 만약에 형사사건 성공보수 받는 게 뭐예요? 사람 죽인 사람한테 그죠? 당신 빼주면 2억 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누구 좁힌 사람한테 당신 빼주면 뭐예요? 3억 줄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변호사들이 결국은 정관예우니 또는 인맥을 동원하니 뭘 하게 돼? 불법적 방법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게 명백한데 그 사람 어떻게 빼줘? 결국은 뇌물을 쓰든지 친구를 동원하든지 뭐 폭탄주를 먹이든지 이런 불법적 방법이 동원되기 때문에 형사소송에 대해서 성공보수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라고 판시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한 건 어떻게 할 거냐? 과거에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제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가 2015년도 7월 달에 판단하면서 그전 거는 냅두겠다. 2015년 7월 이후에 하는 것들은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그래서 앞으로 하지 말란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1번 2016년 7월 16일이면 2015년 이후죠. 따라서 형사사건 변호에 관한 성공보수 약정은 반사회적에서 무효입니다. 1번은 답이 아닌 거죠. 2번 소송에서 돈을 받아요. 근데 뭐 교통비 여비는 받을 수 있거든요. 따라서 소송에서 증언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 이게 뭐라고요? 교통비, 여비, 뭐 일실소도 이 정도는 주는 것 가능하고 유효하기 때문에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실비를 보존받기로 하는 약정은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장래 부첩관계를 승인하는 합의 당연히 뭐죠? 반사회적이고 변호사는 민사소송에서 성공보도 받을 수 있죠. 근데 4번 변호사가 아닌 자가 민사소송에서 성공보수 받기로 하면 물론 뭐죠? 반사회적이고요. 5번 지방자치단체가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관련한 사업자로부터 기부금을 받기로 했다. 이것도 뭐죠? 반사회적이죠. 그래서 답은 그래서 뭐죠? 2번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죠?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달 진도 들어와서 나오는 거죠. 자, 17번부터는 또 이제 진도 좀 나가보고 이제 또 풀어보자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어디 할 차례냐면 통정 허위 표시할 차례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 보시니까 뭐 문제가 뭐 어렵지 않죠, 그죠? 다 맞을 수 같죠. 다 맞을 수 있겠지, 그죠? 민법은 100점을 맞아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닙니다, 그만할게요. 물론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조금 시험장 가셔서 침착하실 필요가 있어요. 침착하실 필요가. 이게 세 과목을 보다 보니까 막 마음이 조급하셔가지고 민법은 막 초스피드 날아가시다가
시험 볼 때는 몰랐는데 끝나고 나서 보니까 다 아는데 틀렸다.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은 과목이 민법이니까요.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186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통정 허위 표시가 나오죠. 자, 이런 얘기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고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 한다는 것까지는 무엇과 똑같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와 똑같은데 다만 상대방과 통정, 짜고 하는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통정 허위 표시고요. 효과는 일단 뭐죠?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하지 못하죠?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 잠깐 보시면 의가 나와 있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이 판례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히 그 자체 카드에 있는 판례는 결론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타인의 이름으로 대출을 받는 겁니다. 우리 판례가요. 두 가지 판례가 있어요. 첫째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다. 따라서 유효하기 때문에 돈을 갚아야 된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그렇지만 통정허위 표시이긴 하다. 따라서 무효이기 때문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판례가 있고요. 이렇게 결론이 달라지는 이유는 모순된 게 아니라 관점을 달리하는 것이고요. 굳이 이해할 건 아니고 확실하게 이거는 숙지하셔야 되겠죠. 남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은 뭐는 아닙니까?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는 아니고 뭐이긴 하죠? 통정허위표시긴 하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 구별 개념은 다 끝나고 나서 봐야 되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요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사례 가지고 정리하시는 게 좋다겠죠. 그래서 사례는 뭐죠? 고정제가 있죠.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기 싫어서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요거고요. 일단 갑과 을 간의 가장 매매는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고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다. 따라서 갑에게 소유권이 있으므로 갑은 자신의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 왜냐하면 채무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습니까? 반사회적이지 않다. 그 말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채권자 K도요. 의뢰 등기에 대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것은 직접 을에게 말소나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갑을 대위해서 갑을 통해서 등기에 말소를 청구해야 되고요. 이러한 갑의 행위는 또 뭐이기도 하죠? 사해행위.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는 시키는 사해행위도 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고 아까 문제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채권자 취소권은 반드시 뭐죠? 재판을 통해서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곳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병을 우리가 뭐죠? 제3자라고 하고요. 통정 허위 표시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니까 병은 선이면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악이면 소유권을 갖지 못하죠.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과실일 필요는 없다. 뭐이기만 하면 돼요? 선이이기만 하고요. 또 제3자는 선임을 추정을 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다.
받았다. 이 정도죠. 그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우리가 뭐라 그러죠? 전득자라고 하고, 만약에 병임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요 정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항상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된다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죠. 교재 보시면은 요건에서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된다. 넘겨보시면 의사표시가 뭐죠? 불일치되고, 알고 해야 되고, 상대방과 어떻게 해야 돼요? 통정 짜고 해야 되고요. 이유나 동기는 묻지 않고요. 효과에서 1번 당사자 사이에는 언제나 뭐죠? 무효다 나와 있고, 우측에 제3자에 대한 효과에서 선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꼭 뭐죠? 무과실일 필요는 없고 선임을 추정받는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판례 설명드릴 거고요. 나번 선의 제3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전득한 경우에서 정이죠.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취득하죠?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그 다음에 답원입니다. 자, 제3자가 누구냐? 요 문제에 대해서 교재를 잠깐 읽어보면 밑에서 세 번째 쭉 우측에 보시면, 즉 일반적 의미에서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모든 자를 의미하지만 허위 표시에 있어서는 허위 표시를 기화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로 한정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논점이 뭐죠? 새로운이란 말이다. 그죠? 그래서 넘겨보시면 박스로 정리되어 있지만 뭐 할 건 아니라고요? 외울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제3자냐 아니냐가 나오면 가장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뭐죠?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고요. 가장매매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다면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닙니까? 제3자가 아니다. 그래서 외운 걸 왜 상기하시면 안 돼요. 전이면 제3자가 아니고 후면 뭐죠? 제3자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4번 허위 표시 철회. 허위 표시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거니까 철회할 수가 있고요. 5번 적용 범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정 허위 표시는 상대방과 짜고 하는 거잖아요. 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면 짤 사람이 없으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하는 의미에서 우측의 기본 예제를 풀어볼게요. 갑은 을에게 자신의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고 을은 다시 이를 병에게 매도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번 강제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갑이 소유권 이전의 의사 없이 을과 짜고 X토지를 매매한 것처럼 꾸몄어요. 그럼 이건 뭐죠? 통정허위 표시죠. 따라서 갑은 악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죠. 왜요? 병이 보호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선해야 되는 거고요. 2번 1의 경우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병이 선이더라도 갑의 병에게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X. 병이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취득합니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다음 3번과 4번, 5번이 나오는데 좀 조심할 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갑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앞으로 등기해 놓기가 껄끄러워요.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장관 지명이 됐단 말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는 땅 많아도 청문회 나가면 요거도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을 만나서 친구야 네 이름 좀 빌려다오. 이렇게 이름을 빌리기로 하는 약정을 우리가 뭐죠? 명의신탁이라고 해요. 여기서 갑을 명의신탁자, 을을 명의수탁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물론 진짜 준 것이 아니까 명의수탁 약정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예요. 누구 거죠? 갑 건 거죠.
근데 갑이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명의신탁은 통정오입표 좀 다르죠. 이거는요 이중매매의 법리가 적용돼요. 이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져요. 여기서는 뭐여야지만요? 선이어야지만 소유권을 갖잖아요. 근데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갖고요. 다만 병이 아는 것을 넘어가서 뭐하면요? 적극 가담하면 이때는 을과 병 간의 매매가 반사회적 무효이기 때문에 뭘 갖지 못합니까? 소유권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두 가지를 뭐예요? 혼합해 놓은 거거든요. 3번. 만약 X 토지에 대한 갑과 을과 사이에 명의신탁이 있었고 그 명의신탁이 유효한 경우, 무효든 유효한 게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병은 악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한다. 오. 왜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4번 3의 경우 병이 을의 배신적 처분행위에 뭐 했어요? 적극 가담하였다면 반사회적에서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유효한 명의신탁 기하 X토지 소유권 이전 등의 을 명의로 격려된 을이 이를 임의로 정에게 처분했어요. 그러면 정은 선악불문하고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짜고 을 앞에 등기해놨더니 을이 병한테 팔아먹었는데 병이 뭐예요? 선이에요. 그럼 갑은 소유권 날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부당이득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앞으로 가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비교 개념을 봐야죠. 구별 개념을 봐야 되죠. 186페이지 맨 밑에 구별 개념에서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은닉행위가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문제죠. 갑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을에게는 증여를 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엄청 많이 나올 테니까 갑과 을은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이 가장 매매는 통정어휘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죠. 그렇지만 요 증여는 유효한데 얘는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닉행위라고 하고요. 얘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고. 따라서 을의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되죠?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기억을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나중에 을이 세무서에서 걸렸어요. 세무공이 뭐라 그러겠어요? 이 사람은 지금 매매가 아니라 증여잖아. 증여세 내 이러겠죠. 그죠? 그 말은 뭐예요? 매매가 무효고 뭐가 유효하니까요? 증여가 유효하니까 증여세를 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솔직히 이게 뭐 그림 그려놓고 써니까 어려운 것 같은 거죠. 그죠? 아무튼 매매가 무효고 뭐가 유효해? 증여가 유효하니까 세무서에서는 증여세를 내라고 그럴 거고요. 을은 어차피 을은 뭘 갖게 됩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것은 지가 팔아먹은 것이니까 병은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되는 거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식에 2번에서 신탁행위가 나오죠. 신탁행위에 대해서는 개념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쪽 하는 것이 뭐예요? 신탁행위인데 양도담보와 채권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두 가지가 있고요. 둘 다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합니다. 양도담보도 유효하고 채권 초심을 위한 채권 양조도 유효합니다. 왜냐하면 통종허위 표시가 아니고요. 3번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를 뭐죠? 사해 행위라고 하고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되고요. 물론 요거는 뭐죠?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 거죠. 끝입니다. 자, 이제 다시 뒤로 가가지고 이제 191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차고가 나오고 있죠. 차고. 일단 차고의 개념은 좀 치우겠습니다. 차고 개념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뭐예요?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고요. 차고를 일으키고 있는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또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이 취소를 가지고 누구에게요? 선의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합니까? 대항하지 못하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고는 아주 간단하게 끝낼 수가 있어요. 공부해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몰랐다 개념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하고 중과실이 뭔지에 대해서만 뭐예요?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할 겁니다. 간단하게. 첫째, 개념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규범적 해석이죠. 저번 주에 했습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차고 문제가 발생한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는 차고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이유로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는 사례를 들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X다. 반드시 뭐죠? 규범적 해석이죠. 그 다음에 내용상의 착오니 표시상의 착오는 중요하지 않고요. 동계 착오가 중요한데 동계 착오에 대해서는 우리 판례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지만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판시하고 있고요. 따라서 문제 풀어보시면서 동계 착오인 것처럼 느껴진다면 문제를 읽을 때 표시가 됐는지 아니면 유발됐는지를 찾는 마음으로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 부분이어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표의자 입장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도 중요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중요해야 비로소 뭐가 돼요? 중요 부분이 되고요. 두 번째,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아무리 착오가 있었다 하더라도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로 기억할 것이 뭐죠?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가격이 잘못됐거나 수량, 지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만은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다. 이유는 거래의 안전보호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결국은 중과실이 아닌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얘기고 단순한 중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는
취소할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우리 판례는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봤다면 그것은 뭐인 거죠? 과실이고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과실이고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입증 문제인데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표의자가 입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중요 부분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취소하고 싶은 표의자가 입증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 입증을 하냐면 상대방이 입증합니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뭐가 돼요? 입증이 되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 없으니까 취소를 못하게 하고 싶은 상대방 측에서 중대한 과실의 존재를 뭐예요? 입증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숙지하시고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시험 문제가 은근히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확실하게 뭐 하셔야 돼요? 숙지하셔야 되고 제가 판례까지 다 설명드린 거고요. 추가될 것은 197페이지죠. 그죠? 197째 보시면 다른 제도와의 관계 가지고 1.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다. 2. 착오와 하자 담보 책임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자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요. 착오를 이론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착오 해제 박스 나오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4에서 착오와 법률의 해석은 요겁니다.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면 불합의로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경우는 착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죠. 끝이죠. 자, 오늘 드림 프린트 11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11번. 계속 다녀야 되겠죠. 그래서 진도 나가고 해당되는 문제는 뭐죠? 계속해서 틈틈이 계속 풀어볼 겁니다. 11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행위의 일부의 착오가 있어요. 이거는 무효와 착오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처럼 일부를 취소하게 되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 원칙이니까 원칙적으로 그 일부만을 취소할 수 있다. X. 2번 법률행위 내용에 관한 표의자의 착오와 과실은 표의자의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중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누가요? 상대방이 입증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착오는 표의자가 입증할 문제인 거죠. X고요.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의 시가에 관한 착오는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에 중요 부여에 관한 착오를 할 수가 없다. O. 답은 뭐죠? 3번이죠. 너무 쉽죠, 그죠? 4번 표의자가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치료하려면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야 하고 표의자에게 과실이 없어야 한다. X죠. 왜 X예요? 표시되어야 한다는 건 맞죠? 그죠? 근데 이거죠.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중과실이 존재하면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말은 뭐가 존재하더라도 과실이 있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뭐죠? X가 되고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여기서 적어야 되네. 하나 빼먹었네. 그죠? 세 번째 상대방이 이용한 경우는 취소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죠. 근데 만약에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뭐 한 경우요? 이용한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라도
사고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뭐 했어요? 이용했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좀 쉬었다가요. 198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